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린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특히 극심합니다. 고금리 고물가를 버티지 못해 결국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부산은 그 정도가 심각해 우려스러운데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K토크 부산 오늘은 부산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지원 대책들이 필요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동안 빚으로 이제 버텨왔거든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중 삼중고를 보증료 따로 하고 금리 또 오른 것까지 다 계산하면은 만만치 않은 금리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쓸 의향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더 신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 관련 기관을 찾으면 필요한 정책 자금을 이전보다 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비어있는 상가가 나타나는가 하면 부산 명소의 상권마저 공실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부산의 자영업 실태는 어떤지, 또 자영업의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 정용덕 수석 부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이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부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 모습을 체감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뭐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던 이 와중에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부 다 희망적인 이제 메시지를 여론에서도 나오고 있는가 했는데 지금 뭐 매출 부진이라든지 고물가라든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3, 4년, 4, 5년 전부터 일어났던 어떤 대출의 원금 상황이라든지 이자 상환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심각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지금 인력난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삼중, 사중고에 지금 문제를 겪다 보니까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현재 지금 너무 많이 계신 것들인 것 같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분들이 버텨보려고 해도 6개월 뒤, 1년 뒤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더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부터 쌓인 그 어려움이 지금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금 켜켜이 쌓인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도 많은데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그렇습니다. 게 느껴집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아마 뭐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자영업 폐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도시이죠. 그 전체 사업자 중에서 뭐 보면은 20% 이상이고 경우에도 25%까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금년 1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그 감소된 자영업자 수가 한 그 27,000여 명이 된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다 이렇게 이제 폐업을 했었고요. 감소를 했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방금 이제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체 퍼센티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 말은 그 전체적으로도 자영업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100대 생활업종,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업종인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커피점 아니겠습니까? 주업종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지난해까지는 매년 증가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커피점마저도 감소했습니다. 간이주점 같은 경우는 무려 10% 감소했고요. 이와 같이 그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인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실핏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영업자는 부산 경제의 실핏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실핏줄이 굉장히 사라지는 안타까운 그 상황이고요. 특히 이분들은 생계 수단이죠. 이런 측면에서 정말 그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경우 1년 전보다 2만 7천 명이 자영업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경제의 실핏줄이 하나씩 터지고 있다. 참 우려스럽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자영업자들의 숫자, 이 감소폭도 그렇지만 대출 규모가 또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부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 뭐 연체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규모가 역대 최대고 전국 최다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방금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정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재정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왔었죠. 그것이 쌓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빚 대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1인당 대출액을 확인해 보니까 3억 8천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1억도 굉장히 많은 돈이고요. 특히 이제 고급 야에서는 이자 부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그 대출 잔액은 뭐 서울이 물론 높지만은 부산이 어떻게 보면 지방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폐업되는 그 자영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폐업되고 나서 그 시점에 빚이 또 그 채무가 되죠. 1억 이상이 된답니다. 폐업을 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채무를 좀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결국에 어려울 때 지원된 이 재정적인 지원들 그리고 조금씩 받았던 대출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터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대출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자영업자들 많이 있습니까? 진짜로 뭐 많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지금 마음 아플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전국에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1,000조 규모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약 70조를 넘어가는 금액이 부산의 자영업자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 약 18조 정도가 지금 제대로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수치로만 봐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분들이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으려면 결국은 이 생업이라는 그 자영업 환경 내에서 산업이 일어나고 소비를 촉진하고 그로 매출까지 연결되어서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네. 현재 지금 소비자 포지션에 있는 어떤 층들도 지금 너무 줄어들고 있고 네. 현장에서 뛰어야 될 일할 분들도 지금 너무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뭐 폐업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의 측면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나를 받아놓고 진짜로 하루하루 지금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여러 지표들이 부산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가 살아나질 않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이르게 되면 또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 어떤 치명타를 미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의 비율,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의 의미, 어떤 사회적 의미 좀 어떻게 이걸 읽어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 사실 이제 부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자영업자 예. 줄어드는 또 폐업의 위기가 이미 전 예고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숫자가 많다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퍼센티지가 20% 이상이고 숫자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 업종이라든지 동일 지역에서 치열한 과열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죠. 뭐 금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이 처음에는 2.0% 근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5%입니다. 지역 경제는 더더욱 낮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자영업자가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또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이 많은 특히 부산 경제에서 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자영업의 좀 자연스러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는 한번 대전환의 계기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 97년이죠. 외환위기 때 그 당시에 금융기관의 종류와 형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큰 은행들도 통폐합이 되고요. 특히 작은 금융기관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묘수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정말 뭐 가혹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 얘기하시기로는 너무 애초에 자영업자 수가 많고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참에 좀 아프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자영업에 오래 종사하고 계신 분으로서 또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8, 90년대를 잠깐 언급하자면 그때 부산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산업의 부흥기였다 보니까 그때 많은 인원들이 부산에 조금 몰렸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시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자리를 잡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터전을 일구면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젊은 청년들이 도심을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자체도 지금 양쪽에 있는 뭐 김해라든지 양산 쪽으로 인구가 또 퍼져나가다 보니까 사업장의 규모는 그대로인데 소비할 인구도 이 경제력을 돌릴 인구도 없는 지금 시장에 직면해 있는 게 지금 현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구 유동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상의 문제를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뭐 부산시청 관계자분들이나 여기 공공기관 유관기관장 분들도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교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산에는 대한민국 100대 기업이 한 곳도 없고 실제로 이거를 소비자들이 있어야지 매장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뭐 어떤 카테고리에 되든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파는 사람은 있고 실제로 이거를 사용자가 없는 지금 시장이 가장 국면하고 있고 이제 또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눈에 이제 예상되는 것들은 고령화 속도도 지금 너무 빠른 상태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큰 틀에 놓고 저희가 방향을 찾아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데 돈을 쓸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없는 거잖아요. 인구는 맞습니다. 줄고 고령화되고 이제 이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인구 문제 진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풀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어렵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좀 현실을 짚어봤는데 아, 그랬지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부산 곳곳에 도심에 있는 상권들의 풍경을 보면은 많이들 임대가 붙여 있고 비어 있단 말이죠. 심지어 부산의 대표적인 뭐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 그리고 대학 상권들 모두가 하나같이 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부산 이제 우선 명소 그나마 사람이 좀 있었던 그런 지역들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뭐 부산에 소위 말하는 부산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예. 계시겠지만 뭐 서면 중심 상권이라든지 남포동 주 상권 그리고 뭐 광안리 해운대 그다음에 북구에 있는 뭐 덕천 화명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영도에 있는 신상권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뭐 대학가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나 경성대 부경대 주요 상권들을 보면
코로나가 끝날 무렵 재작년 연말 정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는 코로나 끝나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이제 국내외적인 어떤 정세의 문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물가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받아놓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의 이제 원리금이 도래하는 이 시점이 맞물리다 보니까 살아날 것 같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어려움으로 같이 겹겹이 쌓여 있는 무게감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요 상권을 나가보면 일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주요 상권 안에서도 5% 미만 정도의 조금 핫한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핫한 상권이라는 표현은 사실 지금 부산 경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핫한 매장 몇 곳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저희가 진짜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뭐 고쳐 나가든 개혁을 해 나가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금 뜬구리 잡는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정책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입장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뭐 인기 많은 상권이랄 게 없고 몇몇 인기 매장만이 있다. 대부분의 상권, 명소들도 좀 몰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뭐 이미 부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 산업이 뭐냐 했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부산은행이 부산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또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 부산에 있는 소재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에 주력 산업이 없는 것이죠. 비록 그 자영업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주력 산업이 있어 주어야 거기서 어떻습니까?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기는데 구매력이 없다 보니까 자영업자는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침체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든지 주력 산업의 발굴 이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저는 두 번째는 오늘 또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여력이 없는 것이죠. 여력이 없다 보니까 뭐 자칫 잘못하면은 또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폐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풍속,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하는 패턴도 예전에는 뭐 특정 지역에 많이 간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권의 개념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매장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기장이라든지 영도라든지 일부 가게는 정말 잘 되는데 네. 또 나머지 지역이나 상권은 다 사라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현재 부산 지역에서 자영업의 위기가 또는 폐업의 급증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다 이야기하셨는데 실핏줄이지 또 심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견인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코로나 이후에 좀 문화 풍속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뭐 저녁 회식이라든지 모임이 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많이 줄었죠. 이런 걸 실제로 느끼십니까? 네,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예. 이제 제가 주력으로는 또 외식 산업 관련된 종사자들을 보면 국내외적으로도 이슈가 많다 보니까 사실 단체적으로 또는 뭐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어떤 회식 이런 것도 국내외 어떤 눈치 보기에 바빠서 그렇게 취소되는 사례들도 사실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히 가슴 아픈 일이 저희가 벌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상황을 벗어나서 누군가는 또 이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감정 소모 형태의 어떤 소비 형태가 저는 제2의 제3의 어떤 시장을 갉아먹고 있지 않나. 그래서 누군가는 지켜야 되지만 누군가는 또 끌고 나가야 되고 네. 유지해야 되고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한 대로 그렇게 해야지 실핏줄에 피가 돌고 이렇게 해서 뭐 심장도 뛰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한쪽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모두가 거기에 치중해서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뭔가 활성화되고 다시 기지력을 펴고 일어나야 될 그런 경제 활동 자체도 스톱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뭔가 기대하고 있던 뭐 연말 연시에 예. 여러 가지 재난들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연말 연시를 또 그 짧은 순간에라도 뭔가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그 역시도 두 번째, 세 번째 또 실망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도 슬프지만
또 내일은 살아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사회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뭐 맞습니다. 그 연말 연시에도 모든 회식이 부산에는 다 서버린 상태고 이게 전 국민이 모든 아픔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그러다 보니까 1, 2월 달이 들고 나서 희망적인 25년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어떤 심리적인 정점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자영업자들이 아무래도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이제 정세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뭐랄까요, 상권이나 이제 매장 간의 양극화가 좀 극심해진다. 이런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부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경제적인 요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경제 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겨나면서 이 경제 현상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극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제가 보건대는 양극화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예, 예를 들어 잘 되는 쪽은 모르겠는데 잘 되지 않는 쪽, 특히 자영업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재취업이라든지 재창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부담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제 폐업이 된 이런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 지금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런 상권의 양극화 속에서 이제 비인기 상권, 그 속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짚어볼 때 내수 침체, 고금리, 고물가 꼭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부산의 자영업 구조가 이제 유독 전통적인 서비스에 이제 매몰돼 있다고 할까요? 국한돼 있다.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구조의 문제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 부산의 자영업자들이 가진 어떤 유형, 특징 이런 걸 좀 따로 짚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산의 어떤 노령 인구에 대한 문제가 이게 가장 이 산업에 지금 자영업자들 기본 바탕에 저는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8, 90년대 그렇게 여러 외곽에서 이주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도시의 부흥을 만들어 놨던 시기를 지나고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20만 정도의 어떤 부산 인구 내에서 약 수치상으로 24% 정도의 노령화 인구, 소위 말해서 65세.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환경도 지금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엄청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걸음이 잘못된 건 아닌데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밖에서는 얼핏 봤을 때 저분들의 걸음걸이가 꼭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굴곡 현상이 저는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도 뭔가 발맞춰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외식업 레스토랑 가게 되면 뭐 태블릿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또는 전자 판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파일을 활용해서 상업에 접목하는 부분들, 실제로 이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그런 현장에 방문을 해보며 그분들이 그거를 흡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자꾸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결국은 이제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대중화되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시기에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을 바꿀 때 미루다 이거 불편하면 어쩌지.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냥 항상 썼던 것처럼 일상화가 돼 있는 이 시점까지의 속도가 너무 이제 경제 속도라든지 이런 경영 환경에 있어서 속도감이 네. 서로 이질감이 벌어지는 부분이 조금 더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는 이제 자영업자들 가운데 고령 인구가 많고 이제 이분들이 변화하지 못하고 좀 도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를 해줘야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실 그런 쪽에 대해 착안에 있어서 부산시 또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예, 부산경제진흥원 산하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어서 뭐 그 재정 지원도 있고요, 특히 컨설팅도 있고 또 배우 관련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취업 교육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하나는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그 잘 정리할 수 있는가 또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줘야 재창업을 하든지 또는 재취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을 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이나 컨설팅적인 지원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지만 접하기가 어렵다. 정보가 도달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하시나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육생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피교육생들도 그 교육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하고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준이 사실은 조금 가슴 아프지만 조금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그 부분을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수동적이다 아니면 뭐 실제로 현실적인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그러니까 지원을 교수님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솔루션을 갖고 비용을 들여서 지원 대책을 갖고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 그분들은 매출도 올리고 싶고 쉽게 말해서 내 업이 잘 되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 하나 그 이면에는 너희들이 말해주는 대로 내가 하기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이 자영업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와서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의 태도 또한 저는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을 암만 잘해줘도 교육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교육이 진짜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학교에 계시지만 네. 암만 좋은 교수님이 수업을 열심히 해주셔도 학생이 졸거나 그에 대해서 뭐 예습이든 복습이든 하지 그래서 않으면 무슨 제가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나본 자영업자를 보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고단하고 바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변화에 교육을 받거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을 어떻게 파급시키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사실은 부산의 자영업 구조가 전통 서비스업 중심이어서 더 변화가 어렵다, 이제 더 키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조 개선이라는 의미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고령의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어떻게 좀 개선시키고 지원해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 더해서 어떻게 구조적인 개선 이 업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과제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혼자 사실 그 1인 기업도 있고요. 또 2, 3인 기업도 있고 또는 한 명이 하면서 뭐 종업원이 한 명이 기업이 많은데 사실 이런 기업이 어떻게 변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규모를 키워가야 되는데 네. 그냥 독자적으로 키우기 힘드니까 좀 뭐 연합 내지는 좀 협동조합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협동조합 기본 법이라 했어서 그게 이제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농업이나 수협은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이고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결성할 수 있는 이런 규모를 좀 키우면은 뭐 경제학에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비용이 절감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을 또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부산시가 추구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특정 분야라든지 또는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제 대출 또는 뭐 지원 해주는 거 꼭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절실한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지면 추후에는 지원이 아니고 굉장히 약이 아니고 독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또는 관련된 이런 중소기업을 서로 연계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서로 잘 돼줘야 도움이 되고
잘 되지 않으면 서로 손해 보니까 이런 형태로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좀 유도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자 숫자도 좀 줄어들고 규모도 좀 커지고 네. 이렇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협동조합 그런 예. 형태로 이제 규모를 키워주는 방법 그리고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예. 이런 방법에 예. 지원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 부산의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부산시도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겠다. 그리고 동백전의 환급액을 확대해서 소비를 하게 지갑을 열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이제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이에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나 이 지금 경제 사회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턱없이 좀 부족한 부분이지 않나. 결국은 곧 잘못될 것 같은 걸 알지만 한두 달이라도 이걸 조금 더 연기하는 정도의 어떤 위기 모면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뒤로 정책을 몇 가지를 보완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뭐 연합체를 구성한다든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이 서로 협업해서 이 사업을 좀 연이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단순한 지원 정책은 사실 기존에도 있었지만 네. 이 돈이 일회성으로 그냥 그 자영업자분들 손에 가서 그냥 일회성으로 소비되어 버리며 제가 보는 현실은 이걸 사업에 이용하기보다도 아마 이번 달 너희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부산시 또는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들이 이번 달 내 아이 카드값, 내 카드값, 뭐 기타 등등의 내 개인적인 가게에 대한 재정 지원금으로 쓸려 들어가게 돼버리며 이거는 실제로 그 생업에 관련된 어떤 명목의 비용이 아니고 예. 그냥 가계부채를 단순하게 하게 돼버리면 사업 환경에서 이 자영업의 환경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방금 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이제 방법론적인 거를 풀어야 될 과제들은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협업해서 풀어나가는 지원 정책이 되어야지 그 지원 정책이 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지원으로는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한두 달 미룰 맞습니다. 정도지 이게 결국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부산시 대책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이 더 나와줘야 된다. 그 방금 부회장님께서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지원금이 어떤 뭐 자영업자 가더라도 그것이 그 자영업을 그 경영 개선이라든지 경쟁력 제고에 활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고 역선택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원 방식을 다양화시켜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체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특정 분야에 해당되는 자영업을 이렇게 결성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투명하고 규모가 크게 해주면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사후적인 모니터링. 저희들은 이제 정책을 하고 나서 정책하기 전에는 뭐 심의라든지 심사라든지 굉장히 철저히 하는데 사후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좀 취약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제가 그 정책을 보니까 정말 매우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절실한 그런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효과적으로 부장님 말씀은 참 지원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동시에 사후적인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식을 좀 다양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원 방식의 다양화, 이제 사후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상황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연체율도 너무나 이제 높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지원 방식 좀 다양해 주라 이 정도로 요청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안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장에 나가보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직면해 있는 거는 결국 저는 기존의 기대출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출금이 문제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일단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뭐 손님이 없는 거 조금 기다리지. 뭐 날씨가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 여름이 찾아오니까 조금 기다리지 않은데 기존에 내 발목에 너무 무거운 추가 하나 달려 있다 보니까 동력도 잃고 안 그래도 힘도 없는데 속도도 더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가올 6개월, 1년 뒤에 미래도 깜깜한 상태에서 이 짐을 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에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유관기관이라든지 부산시에서 나서서 금융기관들과 뭔가 이거는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지 이거를 소상공인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은행을 찾아가서 또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저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부산시나 또 금융기관 측에서 보면 결국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부채들인데 이거를 무작정 그냥 무책임하게 탕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 와중에 그거를 또 악용하는 누군가는 또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뭔가 정확하게 조금 디테일한 대책을 수립해서 조금 빠르게 수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진 빚, 기대출금이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탕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꺼내셨는데 사실은 대출 탕감에 대한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 지원을 해주면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쓰냐 이제 이런 문제들과 이제 종합해서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조심스러운 문제고. 맞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나왔었죠. 탕감이 필요한데 탕감하는 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탕감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그 저희 뭐 그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매우 어려움에 처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 소상공인들의 일종의 이제 그 신용 회복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부회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단기적인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대책에만 국한되지 말고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산에 있어 자영업 비중도 높지만은 일단 그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꼭 영세하지 않습니까? 특징이 많고 영세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그 업종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걸 좀 바꾸어 줘야 나중에라도 회복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 뭐 대출이 필요하면 해야 되고 또 신용 회복이 필요하면 해야 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 방식을 다양화시킨다든지 또는 지분 형태를 투자한다든지 이것을 병행해 줘야 제대로 된 자영업자 그 구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용 회복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와 함께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 모두 예.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당장 소상공인들이 이제 받고 있는 부산시의 지원 대책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 이것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 대책의 형태나 내용은 잘 돼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좋다. 예,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그 경비를 지원해 주겠노라. 그다음에 이제 또 법률적인 서비스도 해 주겠다.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에 그 교육 프로그램도 해 주겠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그 제도가 활용되는가 이건 다른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참가해야 되는데 부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다양화시키고 좀 집단화한다든지 좀 다른 형태로 해줘야 이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참가해줘야 도움도 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좀 성공적인 폐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시의 지원 대책이 일단 내용은 좋다. 하지만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원 대책의 집단화 예. 이 부분을 강조하셨고 현장에서 이렇게 작동이 안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게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일단은 뭐 필요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 또 현장에 있는 입장을 면밀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 시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신용보증재단, 회복지원센터, 창업지원본부, 뭐 디자인진흥원 등등 지금 부산에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머리 아프게 만들어 놓은 지원 정책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까지 오는 그 구간에 있어서 뭔가 전략은 저는 잘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같은 경제적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여러 유관 기관장들과 거기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근데 자영업자들한테 이게 바로 오다 보니까 예.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도차, 서로 생각하는 어떤 이익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점과 시차에 조금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프랜차이즈 협회 불경지회라든지 그런 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 중간에 개입시켜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마련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짬뽕집이 하나 있어. 자영업자 너무 힘들어. 그럼 교수님 같은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자문을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들어서 저 짬뽕집 뭐 재정적인 거든 기술적인 거든 도와주자라고 해갖고 이제 인풋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비용과 그냥 정책만 넘어가게 되는 것보다는 네. 중간에 그러면 부산시에 짬뽕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부분을 통해서 뭔가 가서 네가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가서 진단을 하고 자각에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자영업자가 받아들이는 거는 정책과 그냥 단순하게 돈만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생업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루 이틀 장사를 하고 말게 하는 게 부산시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이 삶을 영위해서 이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부산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지원 정책과 아울러서 지원 정책에 대한 비용들을 잘 쉐어해서 조금 분담시켜서 정책을 짜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어떤 지원 대책을 내놨을 때 지원의 조건, 시기, 절차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전문가가 부산시와 자영업자 사이에 개입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교수님. 아니, 저는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 이제 지원 예.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개입했어서 뭐 컨설팅도 해주고 동시에 관련된 업체와 연결시켜 준다면은 자영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효과가 더 상승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시의 대책들이 일단 너무 급하니까 급한 불을 일단 끄자는 취지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시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온도차도 있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짝 지원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도 꼭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거든요. 먼저 부회장님 보시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이게 자영업자들 좀 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예.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살짝 언급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탕감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보면 빚의 금액도 문제인데 이 가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한 달 30일을 영업을 하면서 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날이 뭐 15일씩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빚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 은행권에 그냥 1억의 원금과 이자가 아니고 500만 원 2개, 1000만 원 3개, 2000만 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탕감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거를 약간 저희 주택 대출 받듯이 15년, 20년 책임은 주되 지금 당장 이 삶은 이어갈 수 있게끔 그냥 무작정 탕감을 해주자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부채를 한 대 묶어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이라든지 뭐 유관기관에 보증서를 끊듯이 이런 거를 부산시가 뭔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부채를 당신이 갚긴 갚아야 돼. 당신이 쓴 돈이니까. 하지만 이거를 10년, 15년 채무 통합을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해주고 나서 그러면 일단은 발의 추는 조금 가벼운 상태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전략은 제가 봤을 때 잘 수립이 되어 있는데 결국 전략의 이 지침을 성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전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술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끝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지원 정책의 어떤 컨설턴트라든지 위원들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정책을 만드신 부분들이 있고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솔루션을 제시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도달하는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어떤 잘 만드는 전략을 토대로 전수를 할 수 있는 실제로 자영업자분들한테 지원 정책을 통해서 컨설턴트 온 분들 어땠나요? 물어보면 이론적으로는 다 맞대. 틀리지 않았대. 근데 실제로 나는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와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업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주방에서 일을 해보신 적이 없어. 예. 이런 데서 분명히 저는 온도차가 일어난다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만드실 분들과 별도로 약간 행동할 수 있는 전술가들을
저희 같은 협회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조직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찾아보면 그런 분들과 좀 협업해서 이 정책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소액의 여러 건의 대출을 이제 통합해서 좀 더 장기 저리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뛰던 전문가들을 좀 지원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셨는데 교수님 시간상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야기 들으시고 좀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경쟁력이 강화되겠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업종으로 전환하게 되고, 하나는 너무 영세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피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형태로든지 좀 집단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원 방식,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힘겹게 지나왔지만 깊어진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두고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호소가 나오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K2구 부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